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강보합 출발했지만 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도를 아주 징그럽게 퍼부으면서 오후장에는 약간의 투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 아랫꼬리를 꽤 달아버렸죠. 해외 시장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CPI 발표에는 시장이 큰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본장 개장 후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우지수 위주로 급락이 나왔다가 유럽 세션 마감 30분을 남겨놓고 나스닥 중심으로 또 미친 반등이 나와서 나스닥을 스트레이트로 종가 고가를 만들었어요. 저점 대비 4% 반등. 특히 이젠 어제 또 30분 봉이 6개 연속으로 급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30분 봉이 9개 연속으로, 그것도 더욱 긴 봉으로 급반등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증시만 이런 요동을 쳤을 뿐 다른 시장들은 별반 움직임이 없었어요. 시장의 핵심이 무엇인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황이 스크립트를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이버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은 지금 좀 그 장 마감 후에 녹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 전에 스크립트가 올라간 것은 여기 네이버 콘텐츠예요. 근데 왜 지나간 내용을 영상을 녹화하느냐라고 하시면, 영상을 나중에 보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도 기록 차원에서 남기는 것이니까 오늘 이렇게 영상 남긴 것이 스크립트는 미리 업로드됐다는 거, 그 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강보합 출발 후 시장을 또 상살 누르기 시작했어요. 나스닥이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 때에 대해서 긍정적 베팅하면서 V반등에 마감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죠. 그래서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기대됐는데 갭상승폭 작았어요. 그리고 개장 후에 또 외국인들이 현 선물 동반 매도를 시작했죠. 개장 후 10분 만에 외국인들은 2,500억이나 현물 매도를 했는데, 이거 어제와 마찬가지로 VWAP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당일은 종가까지 꽤 많은 매도가 나올 수 있겠다 싶었죠. 선물 시장 또한 어제 오후장에 눌려서 마감한 상황에서 또 매도가 초반부터 나오니까 전일 저가선을 아주 가볍게 깨버리게 됩니다. 중화권 증시 또한 오전 10시 30분 이후로 눌림이 나오니까 우리 시장은 뭐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10시 39분에 335선마저 깨는 스탑로스가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늘 시장이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옵션 만기주답지 않게 시장을 조심스럽게 눌렀다는 것입니다. 지수가 오후 2시 30분까지 하락한 동안 시장은 이 335선 양매도를 주려는 듯 아주 조심스럽게 눌렸어요. 시장의 급락은 오후 2시부터 2시 29분, 이 30분간만이었죠. 그 전까지는 그냥 시장이 양매도장이었는데 도저히 335선을 지키지 못하니까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30분 동안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이후에는 급반등이 나왔죠. 이는 이번 옵션 만기를 앞두고 마켓메이커들이 345에서 335 레인지를 잡고 있는데, 335선에 내려갈 때까지는 시장이 뭐 굳이 해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죠. 특히 콜클래스는 그동안 낮은 가격으로 계속 매도가 쌓였어요. 그래서 환매에 의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건 반면에 풋클래스는 그동안 높은 가격으로 매도가 쌓였거든요. 그마저도 소극적으로 매도가 쌓였기 때문에 굳이 환매가 나올 일이 없어서 335까지 내려가는 동안 뭐 자근자근 눌린 거지 뭐 급락이 나온 게 아니죠. 물론 외국인이 현물 매매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시장을 누르지 않았다면 시장은 지그재그의 움직임이나 또는 변동성 매도 차원에서의 눌림 정도만 나왔겠지만, 오늘은 현물 매도가 선형적으로 1조 넘게 나온 데다가 간만에 선물 매도도 제법 강하게 나왔죠. 오후 2시 30분까지 6,200억 넘는 선물 매도가 쌓였는데, 물론 장마감 30분 남겨놓고는 매도가 4천억 이상 급하게 걷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플러스로 돌리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선물 롤오버 양 보면 어제까지 1.65포인트 스프레드에서 8만 계약 롤오버 됐는데 그 또 5만 계약만 이제 롤오버 됐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이게 정상인가 싶어요. 지금 누적으로 13만 계약이 롤오버 됐는데 12월 비결은 21만 계약 좀 못 미치거든요. 내일 5만 계약 정도가 롤오버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내일도 시장은 재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즉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이 오른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해외 시장이 나스닥 중심으로 지난주의 고점을 강하게 넘기는 스퀴즈를 준 것과는 달리 우리 시장은 그보다 좀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변동성 매도만 주는 아주 좀 징그러운 장이 될 것 같아요. 옵션 시장에서는 시장을 계속 누르는 관계로 이제 상단은 340, 하단은 330으로 눌러놨는데 시장이 345에서
335까지 이렇게 꾸준히 눌리면서 위쪽을 이제 340까지 내렸다 하더라도 아래로는 335예요 그대로. 그런데 이제 오후 2시 그리고 2시 30분까지 여기서 이제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마켓 메이커들이 어쩔 수 없이 340에서 330으로 레인지를 내리게 되죠. 근데 이후에 시장이 다시 335선을 반등을 했는데도 마켓 메이커들은 극외 가격이 품매도 미결만 늘렸지 좀 가까운 외 가격이 품매도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여전히 CPI나 기타 재료로 인해서 시장이 추가 하락할 수 있음을 대비한 채 마감을 했는데, 문제는 방금 해외 시장 마감한 게 심상치 않죠. 오늘 시장이 하락한 동안 그러지 않아도 저평가되어 있던 콜옵션을 계속 쫓아가면서 팔아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목요일날 갭상승 나온다. 그러면 마켓 메이커들은 어쩔 수 없이 손절매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워낙 저점권이라 그런지 오전장에는 제법 큰 반등이 나온 듯 했어요. 하지만 미국 세션 시작 후 또 다우지수 위주로 강력한 매도가 나오면서 유럽 증시는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 당일이 상승분은 물론이고 전일 저가권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유럽은 뭐 변동성이 19.7포인트 넘어가면서 야, 이거는 뭔 일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었죠. 주봉상으로도 유럽 증시는 눌림이 나오게 되면 지난주의 눌림이 이어서 이번 주도 윗골이 다 만들고 아래로 크게 눌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었는데, 미국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급반전을 하면서 현물은 갭상승한 위아래 꼴이 도찌로 마감했죠. 유럽 증시 마감 이후에도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하자 유럽 지수 선물은 아주 깔끔한 종가 고가로 올라서 마감하게 됩니다. 유럽 증시 혼조세 이유에 대해서 목요일에 있을 ECB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이러는데, 9월 지금 한 달 내내 유럽이 눌린 것도 미국이 눌려서 그런 것이지 유럽 증시가 글로벌 리스크 오프를 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유럽 증시 장중 움직임은 그냥 미국 시장이 움직임에 사실상 그대로 연동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시장을 거시적으로 설명하면 유럽 증시나 미국이나 모두 지금 하락 장세라고 보면 당연히 이제 고개 들 때 매도를 사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횡보장 속에 눌립니다. 그러면 어제의 상승은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ECB는 25bp 금리 인하할 것이 예상되지만 최근의 시장 움직임 보면 야 50bp 비컷 좀 해달라 이거를 간접적으로 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50bp 비컷 한다 그러면 의미 있는 상승 전환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25bp만 인하면 계속해서 그냥 미국 따라다니는 그런 패시브 마켓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은 어제 재미있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저는 어제 증시 움직임보다 이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했다라고 보는데, 채권 시장 최근 움직임은 그냥 다음 주 FOMC 앞두고 그냥 뭐 무조건 50bp 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강세를 보여왔었죠. 근데 밤 9시 30분에 US CPI 발표 후 채권 시장은 제법 세게 부러지게 됩니다. CPI는 컨센서스로 나왔지만 이 코어 CPI가 전월 대비 0.3% 증가가 나왔죠. 그래서 엥 하고 채권이 부러졌는데, 미국 증시가 강보합 출발 후 초반 1시간 동안 이제 맹렬하게 눌리자 눌렸던 채권이 다시 다 기어올라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죠. 증시가 반등하니까 채권 시장은 단기물, 장기물을 할 것 없이 전부 다 윗골이 음봉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물가 신경 안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뭐지라는 의문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 지표 발표 후에 채권 눌렸다가 미국 증시 급락하면서 채권 반등할 때는 리스크 오프. 그래서 이후에 증시가 다시 0시 이후로 반등했죠. 그러면서 채권 시장이 리스크 오프에 해당한 그 상승분은 싹 다 되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채권 시장은 FOMC 전까지는 일단은 리스크 온 모드,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더 오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완전히 이벤트가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9월 들어서 유로존도 지금 단기 국채가 강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목요일에 ECB 금리 결정, 다들 기대는 그냥 25bp 생각하고 있는데, 설마 50bp 비컷이 나온다, 그에 대한 기대감이라도 돈다 이러면 채권 랠리는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는 50bp 비컷이 나오면 증시에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긍정적, 이거는 아직은 분분하다고 봐요. 제가 어제 시황에서 말씀드렸지 지금 유럽은 금리나 50bp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떤 펀더멘털이 망가졌다고 보거든요. 중국이 살아나지 않으면 유럽도 살아날 수 없고, 그런데 중국은 살아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글로벌리 또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컷.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중국이 유럽을 먹여 살리는 이런 일을 했었던 거 이제는 시대가 끝났다고 봐요. 자, 다시 통화시장 얘기하면 그 아시아 세션에서 통화시장은 엔화가 랠리를 보였죠. 근데 윗골이 만들면서 내려와 버렸어요.
어제 엔화가 이제 8월 5일이 고점을 살짝 넘기기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증시 망가져 그리고 분위기 좋지 않았죠. 근데 다행히 증시가 반등하면서 1% 넘게 올랐던 엔화 다시 내려왔고요. 멕시코 페소화도 지난 8월이 저점권인 페소당 5센트가 깨진 상황에서 강력한 양봉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5센트 회복했고요. 이따가 미국 세션 다룰 때 부연하겠지만 어제는 기술적으로 리스크온도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동시다발적인 리스크온이 일어나면서 뭐 누구는 뭐 젠슨왕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딱 그런 상황이 딱 맞춰줬다고 봐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급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주가지수 급등 제외하고는 사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나스닥 급반등 제외하고는 그냥 나머지 글로벌 자산군은 변동성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냥 변동성 선에서만 뭐 오르고 내린 거, 내렸다가 오른 거죠. 예. 나스닥만 좀 되게 특별히 셌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리스크온이 움직임이 있었죠. 골드, 실버, 카파, 기름 모두 양봉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 근데 장중 흐름은 야 이거 사람이 따라갈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좀 짜증스러운 움직이었어요. 시간별로 다르긴 하지만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상품 선물들 대부분이 단기 바닥을 노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나둘 오르기 시작했죠. 정작 US CPI 발표 후 이거 뭐지? 웬 CPI 그 콜 CPI 강세? 그러면서 상품들이 올랐던 거 냅다 그냥 패대기가 쳐집니다. 그래서 그때 골드, 실버, 구리, 기름 모두 올라갔다 강한 눌림이 나와요. 미국 본장 개장 후 증시가 초반 1시간 동안 강하게 하락할 때 이들 상품 가격은 또 레벨 다운합니다. 그래서 뭐 기름 같은 경우에는 그 브렌트가 뭐 전일 저점까지 다 내려와 버렸어요. 그런데 1시간 동안 눌리고 나서 증시가 상방 도니까 다시 상품 가격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젠 저는 증시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상품 가격들은 대충 이 가격대에서 바닥을 잡아가는 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그동안 상품 가격이 과도하게 빠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진정한 상품 강세장은 수요가 받쳐주기도 전에는 어렵죠. 여하튼 어제 이 반등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보고 있어요. 그 브린트 기름도 아시아 세션에서 70달러 회복하고 스키즈가 좀 더 나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CPI 발표 그리고 미국 증시 초반 급락 그거 나오면서 다시 69달러 선까지 밀렸죠. 그러나 증시가 모두 반등하니까 급등이 나왔는데 그래봤자 저는 브렌트 70달러 공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유가의 상승 요인에 대해서 뭐 멕시코만에 상륙한 허리케인 프랜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이슈라기보다는 브렌트 70달러 공방을 하다가 증시 급등락에 따라서 유가가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에서 그 에이펙 그 석유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더 이상 글로벌 원유 수요를 주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 정치 이야기 아니고요. 중국이 더 이상 서방이 원유 공급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원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중국이 뭐 그 WTI나 브렌트 또는 두바이 기름에 의존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러시아나 또는 그 이란의 기름에 의존한다. 그러면 이들 유종의 그러니까 뭐 텍사스 기름이나 브렌트 이런 거에 불을 붙일 어떤 투기적인 금융 매수 수요가 줄어든다면 이거는 그냥 유가가 레벨 다운한 것이 뉴노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어제 미국 시장 마감까지 보신 분들은 그냥 와 하는 말밖에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저점 대비 4%가 올랐어요. 근데 완전히 일자로 급등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 코로나 때 반등이 나올 때 있었던 현상과 같은데 그때 지수가 상승할 때는 나스닥 파워미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100을 그냥 찍어버리고 뭐 닥치고 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2022년 이후에는 확실히 시장이 약해지더니 올해는 파워미터가 100을 찍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물론 이제 2022년 이전에는 SPX 그리고 SPW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시절이고 그러니까 시장이 갈 때는 모든 종목은 함께 가는데 작년 3월 이후 그러니까 SBB 사태 이후에는 그 S&P 지수랑 그 동일가중 지수가 따로 움직이면서 이른바 매그니피션트 7 종목들만 초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나스닥 파워미터가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이 그렇게 폭등을 하는데도 90을 간신히 넘길까 말까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나스닥 파워미터 이거 더 이상 얘기도 안 했는데 그게 왜냐면 이 나스닥이 상승률을 파워미터가 제대로 반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더 이상 유용한 지표가 아니구나 하고 얘기를 안 하는데 어제는 아주 간만에 그냥 닥치고 전 종목 상승이 나오면서 나스닥 파워미터가 100을 찍었어요.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증시가 강했던 건 아니에요. 우선 아시아 세션만 해도
트럼프 해리스 대선 토론회가 진행되고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나스닥 선물 눌렸죠. 화요일에 그 부입 반등 나온 지점이 절반 이상을 깨먹고 내려간지라서 야 이거 미국 세션 들어서 좀 제대로 망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나마 유럽 세션 시작되면서 눌렸던 나스닥 선물이 다 올라왔고 CPI 발표 이후에 잠깐 눌렸다가 또 강세가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만큼은 이 프리마켓에서 엔비디아 등 뭐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갭 상승 출발하게 됩니다. 이 갭 상승이 무서운 게 화요일에 이 다우나 러셀은 장중 꽤 많이 밀렸거든요. 그런데 나스닥만큼은 V 반등해서 종가 고가로 올라왔는데 그렇게 화요일에 마감 때 기술주들을 띄워놓은 것을 또 갭 상승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요일 날 나스닥이 그 기술주들이 갭 상승했지만 다우 종목들 갭 다운이었어요. 그래서 나스닥은 어제 정말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초장만 강하고 나서 나스닥이 개장과 함께 강력한 매도가 쌓여요. 근데 이때 나스닥만 패대기를 친 게 아니라 다우나 러셀 더욱 강한 매도 압력으로 패대기 쳤죠.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나름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던지라 초반에는 나스닥의 패대기가 나올 때 반발 매수도 제법 올라왔거든요. 그러나 개장 후 30분 동안 나스닥이 그냥 줄창 매도가 쌓이니까 개장 1시간 전에 CPI 발표와 함께 나스닥 선물 눌린 자리 여길 깨고 내려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추풍 낙엽으로 나스닥도 밀렸죠. 그래서 화요일 저점도 깨고 월요일이 저점마저 깨나 이 정도로 내려갔는데 그게 바로 1.8% 하락입니다. 1.5% 하락이에요. 나스닥이 이렇게 1.5%가 밀린 동안 다우나 러셀은 더 심하게 눌렸죠. 다우는 뭐 일단 약세 출발 갭 다운에서부터 거기서도 또 1시간 동안 이렇게 심하게 눌리나 싶을 정도 맹렬한 하락이 나왔는데 그래서 9월이 저점을 다우는 갱신을 해버렸어요. 굉장히 약한 거였죠. 자, 그러면 다우 지수만 보면 야 이거 시장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8월이 저점을 향해서 차례차례 가겠구나. 뭐 그때 이제 4만 34포인트까지 내려갔으니까요. 러셀도 마찬가지인 게 월요일이 저점보다 화요일이 저점 더 낮거든요. 러셀이. 그런데 수요일에는 그렇게 낮아지는 저점을 또 깼어요. 그래서 러셀도 마이너스 1.98%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뭐 근데 이때 시장 하락 요인에 대해서 CPI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냥 닥치고 현물 매도가 나온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봐요. 사실 시장이 왜 하락한지 왜 상승한지 뭐 이런 거 진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오로지 그날 누가 군집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군집 행동을 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다른 존재가 시장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시장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9월 들어서 잘 보면 글로벌 증시에 지금 강한 매도 압력이 작용하고 있죠. 8월에 많이 올랐다는 것 외에는 펀더멘털 변화가 없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매도가 나오는 게 납득이 가능긴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시장이 빠지지 않고 반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는 중간 점검을 하고 가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월요일 시장이 시가 저가로 출발해서 이틀 연속 양봉 나왔고 지난주 금요일 눌림 모두 다 만회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하락세의 지속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수요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프리마켓에서 그렇게 올랐다고 하지만 시가 이후 매도가 나온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다우지수도 월요일 저점 깬 상황에서 나스닥 고베타 종목들 차례차례 눌림 나오는 게 급락장이 진행이라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락이 나오는 상황에서 매크로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뭐 다른 자산들 예를 들면 통화, 채권 이런 것들 이건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그 전에 유럽 세션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채권 시장은 CPI 지표 자체에 대해서는 기존 채권 강세 추세를 부러뜨리려 했죠. 증시가 내려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등 이미 채권 가격은 리스크 오프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오프가 멈추게 되면 채권은 강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빠져야만 다음 주에 FOMC의 50bp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주가가 만약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어떤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다 내려오면서 야 50bp 인하는 좀 오바지 이렇게 희망사항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컷을 원하는 50bp 인하를 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요일날 무조건 증시를 무너뜨렸을 때요. 자 그렇게 증시가 하락할 때 0시를 앞두고 나서는 시장이 조금 어거지 하락을 한 듯 했거든요. 근데 0시 딱 넘어가니까 나스닥 선물 반등 강하게 시작하고 또 5분에 또 반등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유럽 마감할 때까지 나스닥 선물은 그냥 닥치고 스트레이트 반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유럽 마감할 때까지도 나스닥이 반등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었다고 봐요. 근데 나스닥 선물이 이후에 추가 상승하면서 오전장 마감 때까지 스트레이트 상승해서 오전장 갭 상승 출발한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 이게 벌써 저점에서 1.8% 올라온 거죠. 이거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나스닥이 오전장에 급반등하는 원인으로 골드만삭스의 그 AI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이 한 발언, 그러니까
기업이 AI 반도체 수요는 여전해서 심지어 고객들과 뭐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죠. 당연히 뭐 CEO 입장에선 좋은 말 해줘. 그런데 저는 그보다 기술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강력한 콜옵션 매수 혹은 TQQ 이런 것들 매수가 들어온 게 엔비디아나 나스닥 상승 원인으로 봐요. 자, 시간을 좀 거슬러서 8월 29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후 급락했던 시점을 생각해 볼게요. 이때 엔비디아의 주식 옵션 변동성은 130%가 넘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시장은 그때 140달러냐 120달러냐 둘 다 갭으로 열려있는 상태에서 시장은 갭 다운을 결정했고, 이후 9월 첫 거래일이 이제 미국은 노동절 공휴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요일 날 엔비디아는 또 급락합니다. 그렇게 엔비디아가 9월 첫 주에 계속해서 눌리게 되면서 풋옵션은 상대적으로 많이 비싸지고 콜옵션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서 며칠 동안 발행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월요일과 화요일,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엔비디아 오르고 수요일마저 갭상승 출발하니까 엔비디아는 이 콜옵션을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스퀴즈가 나올 수 있었죠. 엔비디아는 나스닥이 대표적인 고베타 종목이기도 하지만 시총 최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 옵션이 강력한 콜옵션 스퀴즈를 맞게 된다? 그러면 뭐 어제와 같이 8% 넘는 상승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장기 이평선인 일봉상 그 121선에서 지금 5거래일간 지지를 받았다. 그러면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젠슨 황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모든 주변 상황이 스퀴즈를 주기에 적합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스퀴즈가 나면서 지수를 종가 고가로 들어올렸다라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오른 것은 그 시가선까지 나스닥이 굉장히 긴 아래꼬리를 달고 올랐을 때 그때까지는 그냥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새벽 2시 반부터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닥치고 스퀴즈가 나왔어요. 거기를 넘어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자, 또 하나 볼 것은 금융주인데 금융주들도 개장 초에 다우지수 급락할 때 같이 내려가면서 120선 또 터치하러 갔죠. 그런데 1시간 동안 이 강한 눌림 이후에는 반등에 성공했어요. 근데 이때의 반등은 변동성 매도로 인한 반등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나스닥에 비해서 다우나 S&P는 아니고 다우나 러셀은 그냥 아래꼬리만 길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변동성 매도가 강하게 나왔다는 것은 일단 이번 주에는 더 이상 시장이 하락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S&P 지수가 오후장에 5,500포인트에 도달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 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위로 강하게 돌파하니까 그때 이제 변동성이 드디어 18포인트마저 깼어요. 근데 이제 9월 들어서 이제 변동성이 레벨업을 했죠. 그리고 나서 뭐 변동성 20포인트 넘어갔고 내려오고, 그래도 아무리 뭐 지수가 반등을 해도 18포인트는 안 깼는데 어제 드디어 변동성 선물이 윗꼬리 달고 18포인트 이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물론 17.5포인트라는 변동성 수준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낮은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일중 진폭이 얼마든지 1%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장중 등락장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 건데 어제 장중 저점부터 고점까지 스트레이트 상승할 때의 나스닥 진폭이 4% 넘겼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펀더멘털 변화가 없습니다. 나스닥 쇼포의 절반 이상은 제가 손절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매도 3개와 홀딩 중이고요. 단순히 시총 상위 종목이 워낙 고베타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한 스퀴즈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그때는 진짜 시장이 뭐 엄청난 움직임을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 상승이 나오긴 하겠지만 나스닥처럼 미친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잠깐 나스닥 이야기를 하면 어제 나스닥은 저점 대비 4%가량, 그것도 스트레이트로 상승했죠. 사실 뭐 V반등이란 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마이너스 1.5%를 눌렀다가 저점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4% 넘게, 그것도 완전 직선으로 종가 고가로 달린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만큼 어제는 닥치고 매수가 강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나스닥만 그리 강했어요. 러셀이나 다우는 전일이 눌림을 만회한 정도에 불과하죠. 문제는 나스닥이 폭등을 한 자리가 S&P 지수 기준 5,500포인트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까지는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자율반등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 뒤로 1%가 더 오른 것은 감마 스퀴즈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시장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 그동안 지수가 계속 하락하면서 콜 클래스의 평균 발행 단가가 점점 낮아졌어요. 옵션이 싸게 발행됐다는 것이죠. 또 야간 선물 수준이 갭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변동성만 죽을 뿐 추가 상승이 어렵다라고 보는데 어제 345에서 340선으로 오후 2시에 이제 배려를 낮췄죠. 이게 언더슈팅이 나오면서. 그래서 340 공방전을 하러 간다. 이게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오전장에 안 빠지고
계속 횡보를 한다. 그러면 오후장에는 의외로 342나 345선까지도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콜 감마 스퀴즈에 의해서 오른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시장이 장중에 콜옵션 매수자들 끌어들이는 눌림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그러려면 340선에서 더 올라가면 안 되지만 거기서도 뭐 빠져서도 안 되고 점진적인 상승이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어제 미국이 오른 거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 상승이 나온 것이지 우리 시장은 그건 관계없죠. 그래서 시장이 기본적으로는 340 양꽝, 그래서 가두리를 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래도 위에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외국인 현물 매도 안 나오고 또 크게 오르지도 크게 안 눌리고 횡보가 나온다. 그러면 오후장에는 345선 이상으로 345선까지 급등해서 마무리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상승 이런 것과 관계없다고 봐요. 그냥 하루짜리 숏스퀴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방향성은 시장이 일단 멈춰야 되는 것이지 어제 뭐 나스닥 급등 이런 거 나왔다고 해서 시장 바닥? 이건 아니라고 봐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하락에 대해서 초반에는 매도를 늘리면서 대응을 했는데 스트레이트 상승이 나오면서 순차적으로 손절해서 다시 매도 3개만 남겨놨어요. 어제 나스닥 19,170포인트는 절대로 넘겨서는 안 된 자리죠. 아니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새벽 2시 45분에 19,070포인트를 넘어간 것부터가 에러였어요. 이 자리를 넘어가면 평가 손실 문제가 아니라 뭔가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라고 보고 전략적으로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죠. 물론 저는 그 전에 나스닥 매도를 19,800, 19,900 이런 자리에서 쌓은 세계약은 손절하지 않았지만 중간에 익절하고 나서 19,000포인트 이하에서 매도 싼 건 이거는 손절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시장이 진폭이 점점 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등락이 좀 더 민첩하게 움직이는 게 좋은데 저점과 고점 누가 알면 당연히 뭐 고점에서 신규 매도하고 저점에선 매수하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포지션 트레이더였잖아요. 저는 이제 포지션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라 하더라도 변동성이 등락은 커요. 그래서 반등이 상당히 거칠게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거친 반등이 나온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포지션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나스닥 매도를 손절했다고 해서 시장이 숏뷰가 바뀌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펀더멘털 바뀐 거 없어요. 오히려 하락에 저항이 있다는 것은 이 구간대에서 누군가는 롱에 물리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숏 포지션을 숏을 보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매물들이 쌓인 다음에 갭으로 내려간다, 아니면 장중에 눌려서 끝까지 저항 못하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는 저항선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롱에 물린 사람들은. 여하튼 이번 주에는 목요일이 22 금리 결정 외에는 무거운 이벤트가 없고 다음 주 FOMC까지 증시는 좀 더 반등하거나 따주기 모드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차라리 이번 주에 뭐 어영부영 좀 더 올라갔고 그 직전주 주봉을 완전히 감싸지 못하는 어중간한 상승을 마감한 뒤에 다음 주에 또 음봉 나온다. 그래서 FOMC 이후에 시장을 완전히 밀어버린다? 그런 모습이 제일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실버 롱은 따로 포지션 늘리지 않았어요. 22 이후에 골드가 고가 갱신한지에 따라서 좀 더 상승할지 여기 좀 봐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구리는 다시 9,24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원자재는 어느 정도 바닥을 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젠 진짜 원자재의 바닥은 수요가 살아나야죠. 아무튼 22 이후에 비달러 바스켓 움직임에 따라서 실버 롱이 확실히 돈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인지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 시황 녹화한 게 이거 영상이 스크립트는 아침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제가 영상 녹화한 지금 저녁 때 미국 시장 하기 전에 하는 거거든요. 이거 뭐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 뭐 다 보고 시황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